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영상들에서 재무관리의 구체적 수단인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과 또 금융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까지 한번 쭉 같이 공감을 가져보고자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 가깝게 있는 그런 저축들, 저축 상품들은 무엇이 있고, 그다음에 평소에 잘 접하지 않는 또 저축 수단들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금융기관별 이자율을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수시 입출금 통장과 목돈 통장, 그리고 ELD 통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또 어떤 통장인지 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제도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한번 깊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고요. 다음은 주택 청약 통장인데요. 특히 젊은 분들 또는 아직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이신 분들에게 이 주택 청약 통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중요한데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간과하는 요소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저축 통장들 중에 절세가 가능한 그런 통장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탁 통장, 또 제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개념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기관별 이자율을 비교할 때 아주 간단하게 현재 우리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모네테라는 이 안에 적금, 예금, 또 수시 입출식 통장 등등 각종 통장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은행, 저축은행, 그 외에 또 뭐 신협 등등 이런 금융기관들의 이자율을 높은 데부터 낮은 데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한눈에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별 이자율 비교는 여기서 하시는 게 굉장히 간편하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기에 업데이트 되는 게 약간의 시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미 이자율이 조금 내려갔는데 모네타에는 이자율이 아직 반영 안 된 경우도 일부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은 감안하셔서 항상 해당 또 은행에다가 최종 확인은 하시고 이렇게 저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기관들 이자율 비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대부분 수시 입출금 통장 하나씩들은 갖고 계시죠. 그래서 뭐 급여 통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용돈 통장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가장 많이 쓰는 보통 예금 외에 이 보통 예금은요 사실 이자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라고 말씀해도 큰 과언이 아닐 정도로 0.1%거든요. 통상 대부분 0.1% 이자라는 것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건데 CMA라는 걸 좀 아시는 분도 계시고 혹시 사용하지 않는 분은 활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CMA는 보통 예금 통장처럼 24시간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는데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자율이 좀 많이 떨어져서 1% 정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도 그 보통 예금 통장 0.1%보다 높죠. 그래서 CMA 통장을 같이 활용하시면 여러모로 유익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요거는 이제 CMA 통장을 판매하는 곳은 증권회사나 뭐 종합금융사나 이런 곳인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금융사 CMA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종합금융사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종합금융의 CMA 노트라는 요 CMA를 보면은요, 1년 금리는 1%고 예금자 보호가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뭐 ATM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은 있어요. 현금을 직접 뽑기는. 그 대신에 요즘 뭐 모바일 뱅킹도 되고 하니까 CMA로부터 뭐 내 보통 예금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편리하게 돈을 인출하실 수 있으니까 이 보통 예금 통장과 CMA를 적절하게 가져 활용하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기업이 마치 그 개인의 보통 예금 통장처럼 쓸 수 있는 게 기업 자유예금이거든요. 예, 사업하실 분들은 이 통장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목돈 통장으로 적금 통장과 예금 통장 이거는 뭐 대부분 잘 아실 텐데 적금 통장은 정기적으로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달 50만 원씩 저축을 해서 만기에 600만 원을 만드는 거. 그래서 목돈 만들기죠. 거기다 이자도 좀 받고. 예금은 큰 금액을 처음에 넣어서 일정 기간 돈을 불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을 한 번에 넣어서 1년 후에 600만 원 플러스 이자 받는 뭐 이런 목돈을 한 번에 저축해서 더 큰 목돈 키우는 그게 예금이고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이자 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통장들은 이자 소득세 통상적으로 15.4%를 떼거든요. 이자 금액에서. 그러면은 뭐 이자가 10,000원이다. 그럼 1,540원은 세금으로 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한 푼도 안 뗍니다. 다만 가입하실 수 있는 분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국가 또는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만 되시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한 돈은 1인당 5천만 원까지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 이런 곳에 가시면은요 거의 비과세 통장과 마찬가지일 정도의 세금 조금만 떼는 그런 통장이 있습니다. 그게 그 1인당 3천만 원까지 농특세 1.4%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내년 후년 되면 조건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내년에 5.9%로 인상되고요. 1.4%에서 5.9%로. 그다음에 후년 2022년도에는 9.5%까지 또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1.4%만 떼는 상품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은 유익하실 것 같고요. ELD 통장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거 못 들어보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이거 정기예금 통장입니다. 은행에서 판매하고요. 그런데 정기예금의 돈을 예치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재밌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그 NH농협은행에서 판매했던 거 예를 이제 들어보겠는데요. 지수연동예금 ELD 18-85 뭐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판매하는데 원금은 당연히 정기예금이니까 원금은 당연히 보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자 이때는 이제 1.35% 최저 이자 보장 여기까지 보장해요. 그리고 예금의 일정 부분을 주식에 투자해서 잘 투자되면은 뭐 거기서 더 이자를 높여줄 수 있는 그래서 최대 5.1%까지 높여주겠다 이렇게 이런 상품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 때나 안 팔고요. 가끔 뭐 한 보름 팔고 말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ELD 통장이 나왔다 하면은 한번 가입하시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하나도 위험은 없고 그다음에 또 주식 투자를 본인들이 해서 좀 더 불려준다니까 그것도 재미있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 이해도 좀 더 할 수 있고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LD 통장. 자, 다음은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은행이나 저축은행 또는 보험회사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저축도 들고 보험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면 그때 이렇게 파산 망한다 했을 때 정부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게 예금자 보호죠. 그런데 뭐 얼마까지도 뭐 무조건 다 이렇게 보호해준다는 아니고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이거는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입니다. 원금 5천에 이자 100만 원이면 5천만 원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보장 못 받고 그래서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원금 이자 해서 보호를 해주는데요. 보호 대상은 통상적으로 은행의 적금, 예금, 뭐 부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식, 펀드 이런 것들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런 좀 잘 유의하셔야 되고요.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이런 데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여기는 정부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그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신협의 중앙회에서 중앙의 기금으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안전한 정도는 뭐 비슷하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정부는 아니다. 우체국은요. 우체국은 우리나라 정부가 망하지 않는다면은 무한히 보호가 됩니다. 왜? 우체국 자체가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예금자 보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 청약 저축 통장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뭐 하나씩은 그 이상은 대부분 갖고 계실 텐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특히 청년 계층 2030 세대 이런 경우에 청년 우대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그 2년 이상 가입하면 1.8%의 이자를 주는데요. 이 주택 청약 통장이. 그런데 19세에서 34세, 즉 아직 34세가 안 되신 분들이라면 이 청년 우대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하시면은 우대 금리 1.5%를 더 드리거든요. 지금 3.3%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금 수단으로서도 상당히 좋은
그런 거죠. 이런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은 240만 원까지 240만 원의 40%까지, 즉 총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주택 청약 통장을 잘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 주택별 주택 면적별 예치 금액은 서울, 부산 같은 경우에 1,500만 원 이상 예치가 되면은 어떤 면적이든지 이제 다 분양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 금액들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요 내용은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절세 통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시는지요? 비과세는요, 내가 어떤 저축을 했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 한 푼도 세금을 안 떼는 게 비과세고요. 소득공제는 나중에 연말 정산을 할 때, 이제 근로소득공제 이런 거죠. 연말 정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1,0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저축이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세금을 계산할 때 아예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고 900만 원으로 세율을 계산하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과표에서 빼주는 게 소득공제고요. 세액공제는 처음에는 그냥 자기 수입 가지고서 세율 곱해갖고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 세금 나온 금액에서 얼마를 뚝 떼서 그냥 그거는 공제해 주는 거. 이게 세액공제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런 것이 해당되는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과세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 종합저축, 그리고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하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있는 분은 누구나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 이 경우에도 완전히 비과세입니다. 이런 점도 참고하시고요. 이번엔 소득공제 상품. 아예 비과세는 아니지만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과표에서 빼주는 거. 주택청약종합저축. 아까 말씀드렸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분은 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경우에 노란 우산 공제,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액공제는요,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은 개념이 이렇습니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보장성 보험은 본인이 낸 그 보험료보다 나중에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더 적은 경우, 그런 경우에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퇴직연금의 DC형, 그다음에 IRP, 그다음에 연금저축,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연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DC나 IRP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탁 통장도 좀 재밌는 그런 통장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과 유언 신탁, 이 두 가지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본인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해서 뭔가 수익을 올리고 하는 게 일반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대신 맡아서 해주는 그런 금융기관의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자금이 없는데 부동산은 있는 분, 이런 경우에 국민은행,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주은부동산신탁 등등 이런 부동산 신탁이나 은행이나 이런 쪽에다가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부동산을 잘 관리해서 수익을 올리는 이런 것들도 신탁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언신탁은요, 치매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산이나 상속 문제를 생전에 결정 못할까 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유언신탁에다가 재산을 좀 맡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1, 2, 3 금융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금융권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시중은행들을 얘기해요. 물론 시중은행만이 아니고 뭐 산업은행이나 뭐 수출입은행 이런 특수은행들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은행과 또 요즘 인터넷은행 생겼죠. 뭐 카카오뱅크, K뱅크 이런 것들, 이런 은행들을 1금융권이라고 하고요. 2금융권은 저축은행, 은행인데 앞에 저축자 붙은 거는요, 요건 2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이 1, 2, 3 금융권 분류는 법적 분류는 아닙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서로 쓰는 그런 분류인데, 저축은행, 신협,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이런 금융기관들은 2금융권이라 한다. 그다음에 3금융권은요, 우리 대부업체 있죠.
러시앤캐시, 원캐시 뭐 이런 업체들 대부해주는 이런 3금융권인데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출 이자가요 은행 경우 1금융권이 제일 싸죠. 제일 싼데 이 평가가 깐깐해요. 그래서 이자 저 대출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안 좋거나 그러면 대출 못 받죠. 1금융권은. 반면에 2금융권은 대출 이자가 좀 더 높은데 깐깐하기는 1금융권보다는 좀 덜해요. 그 다음에 3금융권은 대출 잘해주죠. 잘해주는데 대출 이자 엄청 높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지금 24%까지 대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죠. 3금융권. 그리고 안전도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금 이자도 1금융권이 제일 낮아요. 안전한 대신에 이자는 조금밖에 안 줍니다.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신협보험회사 이런 데가 이자율은 높죠. 좀 더 1금융권보다. 3금융권은 뭐 대부만 하기 때문에 예금 같은 건 안 하죠. 이런 차이점들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축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또 이렇게 하나하나 상품들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